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1783년 미국은 파리 조약을 체결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독립하자마자 미국 보스턴의 상인들은 영국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1784년 2월 중국 화구호가 면화, 가죽제품 등을 싣고 뉴욕항을 출발하였고 6개월 후 광저우에 최초로 도착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무역이 있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영상은 19세기 미중 무역에서 아편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영국의 자다인 매티슨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다인 매티슨을 소개한 지난 사순가문 편을 먼저 보시고 시청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국 선박으로 최초로 청나라에 도착한 중국 황후호는 세계의 돛을 가진 360톤짜리 선박으로 해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함포가 장착된 범선입니다. 중국 황후호는 원래는 사략선으로 건조되었지만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조되어 사용하였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포병 장교로 활약하던 세뮤얼 쇼라는 인물이 중국 황후에서 함포를 운용하였는데 그는 훗날 초대 광저우 영사가 됩니다. 중국 황후호는 면화, 납, 후추, 우사, 가죽 제품, 인삼 등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 인도네시아를 거쳐 항해하였고 순다 해협을 지나던 중 프랑스군을 만나 호위를 받으며 1784년 8월 광저우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중국 황후호는 싣고 온 물건을 순식간에 모두 팔았고 홍차, 녹차, 면포, 자기, 견직물, 계피 등을 구매한 후 네덜란드 상선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785년 5월 무사히 뉴욕에 도착한 중국 황후호는 싣고 온 물건을 모두 팔아 25%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후 오가는 상선에 비하면 작은 이익이었지만 최초로 미국과 중국 간 직접 무역의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중국 황후의 여행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였는데 그는 중국 황후가 싣고 온 도자기 세트를 직접 구입했을 정도로 대중국 무역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가 특별법을 통해 중국 화물에 저렴한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의 대중국 무역량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9세기 초반이 되면 미국 상인들은 차 수입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역전했고 영국을 따라잡을 기세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차와 더불어 이 시기 미국의 양대 수입품은 면화였습니다. 1792년 미국인 일라이 휘트니에 의해 면화에서 면화씨를 분리하는 조명기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그 속도가 인간의 8배에 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조명기가 남부 면화 농장으로 퍼지면서 미국의 면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 미국은 전 세계 면화 소비량의 60%를 담당할 정도로 면화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부의 풍부한 면화가 북부에 수출되면서 미국의 운송업 발전으로 이어졌고 다시 남부에는 북부의 공산품이 전달되는 선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차 무역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면화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 무역이 감소하였고 더 이상 면화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자 다시 차 무역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9세기 중반에 이미 미국과 중국은 무역을 통해서 서로의 산업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20년 가을 청나라에서 가경제가 사망하고 도강제가 즉위하면서부터 점차 무역의 중심이 터키산 아편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세계의 은이 청나라로 빨려 들어가며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본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순가문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인도산 아편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다인 매티슨사가 영국 정부의 지원하에 주도하고 있었는데 아편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많은 이익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미국 상인들 역시 아편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기억해둘 만한 이름은 존 퍼킨스 쿠싱, 세뮤얼 에드워즈 러셀,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조부인 워렌 델라노 주니어입니다. 1806년 매사추세츠 출신의 상인 존 퍼킨스 쿠싱은 퍼킨스사를 세우고 회사를 1820년대 광저우 최대의 미국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성장의 뒤에는 세계 최대 부호 오병감이란 인물이 있었는데요. 오병감은 1684년부터 1856년까지 광동성 남서부
중국 주강을 따라 발달한 무역지구인 광동 13행의 리더로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거상입니다. 그가 창설한 상점 이화행은 당시 영국이나 미국의 회사들과 주로 거래하였는데 콧대 높은 영국 회사들의 경우 대량 구매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위 갑질만 일삼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쿠싱을 비롯한 미국의 젊은 상인들은 영국과 같은 갑질을 하지 않았죠. 따라서 오병감은 자연스럽게 미국 상인들의 뒤를 봐주게 됩니다. 일례로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영국과 미국 사이에 1812년 미영 전쟁이 발생하여 영국 군함이 미국 상선의 중국행을 막아버리자 쿠싱의 사업이 큰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이때 쿠싱은 오병감의 투자를 받아 터키산 아편 거래를 담당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코네티컷 출신의 상인 세뮤얼 러셀이란 인물이 1824년 기창양행이라는 중국식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아편을 비롯하여 차, 비단 등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1827년 러셀의 회사가 쿠싱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면서 기창양행이 청나라 최대 규모의 터키산 아편 판매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산 아편이 영국의 자다인 매티슨사를 통해 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면 터키산 아편은 미국의 기창양행을 통해 주로 거래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매사추세츠 출신의 워렌 델라노 주니어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가 지원함에 따라 17세의 어린 나이에 수입상 일을 배웠는데 24세인 1833년 중국으로 가서 러셀을 만나 기창양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델라노는 당시 불법이었던 아편 거래를 사람들 눈을 피해 실행하기 위해 주장강의 해상에서 밤을 이용해서 교묘히 처리하며 기창양행의 아편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기창양행은 날로 번창해서 광저우내 최대 규모의 미국 회사가 되었고, 상하이로 근거지를 옮긴 후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창장강의 해운업까지 독점하면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기창양행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1891년 문을 닫았지만 19세기 후반을 중국에서는 기창양행의 시대라 부를 만큼 미국의 대중국 무역에 큰 영향을 준 회사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편 사업이 성장할수록 청나라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없는 부잣집 자제들이 시작했던 아편이 점차 고급 관리, 수공업자, 상인에게 퍼지더니 급기야 하인, 부녀자, 승려들까지 아편을 피우게 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영국과 중국이 통상장정 선후조약을 체결하면서 아편에 대해서 100근당 30냥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편을 합법적인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중국의 피해가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존 쿠싱은 1830년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목사의 딸과 결혼해서 자선사업가로 살다가 1862년 사망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아편 밀수업자이자 미국에서는 자선사업가라는 아이러니이지요. 세뮤얼 러셀은 1836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아편 단속책을 마련했을 때 기창양행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고 1862년 사망하였습니다. 워렌 델라노 주니어는 아편 사업으로 벼락부자가 된 후 1866년에 미국으로 돌아가 광산 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1880년 작은 딸 사라 앤 델라노가 먼 친척인 제임스 루즈벨트 1세와 결혼하였고 2년 뒤 아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를 낳았습니다. 어린 루즈벨트는 외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1932년 제32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카오스 속에서도 중국에 꾸준한 관심을 두며 동맹을 구축했고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대통령이지만 그를 만들어낸 자본의 흐름을 쫓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광저우의 아편 사업과 만나게 된다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싱, 러셀, 델라노를 포함한 미국의 거상들은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간 후 국가의 교육, 의료, 보건, 건설, 전기 같은 국가 기반 사업에 투자하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상들이 대부분 추앙했던 오병감을 비롯한 13행 상인들은 미국 상인들처럼 중국의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병감은 미국의 의사들이 광저우에서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의료 기술을 중국
중국으로 들여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읽은 책에서 저자는 중국이 꼭 미국과 같은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19세기에 중국이 실패한 뼈저린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